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현의 안보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막 자정을 넘겼는데요.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방일 결과 여기에 대해서요. 예, 대통령실에서 이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지금요. 야권과 우리 여권 간의 일대 전쟁이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야권의 잘못된 이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요. 이 한 수에 다 마음에 찰 수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한일 관계가 5년 동안 딱 묶여 있기 때문에 자 하나씩 하나씩 이제 풀어 나가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재명 이 민주당에서는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미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끝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일본 한일 정상회담에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바로 문재인 구하기에 나섰고 그 문재인을 구함으로써 이재명의 방탄 역할도 더 세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녁에 우리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상세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정상회담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쳤다.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당 딱 이재명 일당만 빼놓고는 전 세계적으로 물론 이제 중국, 러시아 빼는 거죠. 공통된 평가인데 여기에 지금 이 일조를 하고 있는 세력이 바로 KBS예요. 그래서 KBS 저도 이제 어제 심야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박진 장관이 나와서 KBS 9시 뉴스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평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9시 메인 뉴스 앵커 이재석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진행이 매끄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리고 또 이 기본적으로 매너가 갖춰지지 않다 이런 비판을요. 방송 전문가들이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그 맨 앞에 KBS의 이 과거 메인 뉴스 9시 앵커 유명한 이 박영환 앵커가 지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이 공정 언론 관련 그 전문가들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인 앵커 이 9시 메인 뉴스의 이 앵커가 뭐가 잘못됐는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요. 이 한일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기가 무섭게 일본의 아주 이 공기업인 도쿄가스 여기에서요. 자기네 TV 광고를 찍는데 이 한류를 주제로 해서 이 광고를 찍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그만큼 이번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양국 간의 어떤 문화 교류랄까요? 그리고 양국 간의 교류를 넓히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기업의 광고 내용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보도해 드리려다가 다른 또 뉴스들에 조금 먼저 하다 보니까 못 해드렸던 김정은에 대한 잠수작전의 시나리오. 왜냐면은요, 이번 이제 자유방패 훈련, 여러 가지로 수십 개 이제 훈련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요, 이 잠수작전 훈련도 오래간만에 제대로 이루어졌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시나리오를 우리 군에서는 그리고 한미 양국 군에서는 이 잠수 작전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요. 이 김은혜 이제 홍보수석이죠.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 평가 의미 그리고 야권 공격의 문제점 이런 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능하면은요, 저는 이미 제 평가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 관련 전문가들의 평가도 종종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제가 특별한 논평 없이 대통령실의 브리핑 내용을 전달해 지내는 그런 순서로 수준으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외교라는 게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양자 또는 다자 관계에서 판을 바꾸는 것이라면 이번 윤 대통령의 방일 외교는 커다란 성공이다. 그리고 한일 외교를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가 한일 양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공통이다. 그리고요, 일본 그 대통령이 묵은 도쿄 시내 호텔 직원과 주민들, 그리고 하네다 공원 직원들이 이례적으로 박수 세례를 많이 보냈고, 이 정도면은 일본인 마음을 여는데 상당히 기여했다라고 본다. 그리고 이번 일본 방문은 단 이틀이었지만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가 됐고 국제 관계에서도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래서 무엇보다도요, 이 외교에 있어서는 이제 상호주의도 일반적인 원칙으로 우리가 이제 인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일본 측에 상당한 이 호응 이런 거를 기대하는 입장도 내놨어요. 그래서 한일 양자 관계에서 보기 드물게 양국 여론이 일치하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윤 대통령이 정치 지도자로서 한일 미래 관계를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도 호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의 분위기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윤 대통령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기시다 총리가 호응하면 한반도와 국제 정세에도 큰 변화가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적절히 호응한다면 한미일 3개국이 한반도 동북아를 넘어서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안보 경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상황이 됐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후속 정치를 통해서 기시다 총리도 함께 주목받기를 기대한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총리가 말이죠.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이 일단 이니셔티브를 쥐고 주도적으로 물꼬를 텄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이 대통령이 결단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열린 문을 이제는 이 기시다 총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후속 조치를 통해서 이 물꼬를 더 크고 넓게 그리고 빠르게 바꿀 수 있다. 이거는 누가 해야 되느냐? 제2의 결단은 기시다 총리로부터 나와야 한다. 뭐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결단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요, 국내 비판 여론에 관해서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고 확실하게 잘 인식하고 있다. 이런 점도 인정하고 있어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야당의 역할이고 존중한다. 하지만 역사의 큰 흐름이나 국제 질서의 큰 판을 읽지 못하고 너무 지역적 문제를 제기하거나 과도한 용어로 정치 쟁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전개될 이 후속 방일 외교에 야당도 이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당부하는 메시지도 날렸습니다. 그래서 일본 측이 독도 위안부 연수 문제 등으로 뒤통수 친 것 아니냐는 여론도 있지 않느냐 이런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요.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논의된 적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한 바 있다고 이제 답변하고요.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데 정부가 원칙은 가지고 있다. 뭐냐? 과학적인 측면과 국민 정서적인 측면이 있고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확인이 안 되면 건강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런 입장도 내놨는데요. 참고적으로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저도 이제 어제 심야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어요. 자, 이 과학적인 근거 그리고 이제 이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우리 한국 과학자의 적극적인 참여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이 후쿠시마 지역에 이제 해산물 수입 금지가 돼 있는데 이거를 푸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이르다. 그건 좀 현 단계에서는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측에 전달을 했다라고 TV조선이 단독 보도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민감한 문제에 관해서는 현 단계에서 대통령실도 상당히 노키로 대응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는 이제 한일 관계가 어느 정도 정상적인 속도로 투명하게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에서 진전이 나감에 따라서 하나씩 둘씩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 단계에서 공개되고 있는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에 관해서는요. 우리가 그야말로 초당적으로 야당 측에서도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가의 어떤 외교적인 이 성과를 고양시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 측면에서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국민적 평가를 받는데도 야당으로서는 전혀 손해볼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KBS 이 보도 9시 뉴스 앵커 그러니까 이제 어제 밤 9시 뉴스 앵커가 진행한 이 방송 인터뷰, 즉 박진 장관과 인터뷰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지적 내용은요. 이 KBS 박영환 전 9시
뉴스 앵커, 현재는 이제 KBS 기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 박영환 기자가 지적하고 있는 이 SNS에서의 내용이 이 언론에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이제 박영환 기자의 지적이 굉장히 날카롭고 정확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는데, 전반적으로 우선요, KBS 보도국의 문제점, 그 다음에는 이 앵커의 문제점인데요. 보도국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앵커가 이 뭐라고 그럴까요? 제대로 보도할 수 있도록 이 방향성이 좋아야 되는데 좌편향성이 굉장히 강하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문제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우선 제목서부터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 박진 장관에게 묻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후폭풍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 반응이 굉장히 안 좋다 할 때 후폭풍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전제가 뭐예요? 한일 정상회담은 잘못된 정상회담이야. 이런 인식의 이 프레임을 갖다가 깔고 제목서부터 정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보도국에서 잘못 정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런 거는 뭐 앵커 혼자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도국 자체가 굉장히 좌편향성이 강하다. 왜냐하면 한일 정상회담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딱 찍어놓은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짜는. 여기에 맞춰서 9시 뉴스가 편집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앵커의 문제점은 뭐냐? 앵커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요, 무식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방송, 더군다나 이제 9시 뉴스는 이게 메인 뉴스잖아요.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은 이게 탑 뉴스잖아요. 그리고 인터뷰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냥 일반 물론 평론가라고 하더라도 앵커로서 지켜야 할 기본 매너가 있잖아요. 근데 내 어제 인터뷰한 당사자는 누구냐면 박진 외교부 장관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주제로 보나 그 다음에 인터뷰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보나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앵커가 지켜야 할 매너가 있어요. 매너가 있는데 이런 매너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대표적인 매너 잘못은 뭐냐? 박진 장관이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말을 끊고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사적인 대화에서도 매너가 없다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한데 이 공영방송에서 이런 이 앵커의 지적, 앵커의 이런 이 질문, 답변 끊기, 그리고서 바로 공격에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도 적절치가 않는 공격적 질문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박영환 앵커는요, 마치 이걸 갖다가 흥분한 사냥개처럼 공격적으로 몰아붙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한일 관계에 대해서 12년 만에 지금 이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분석하고 전망을 이렇게 우리 시청자들이 기대했을 텐데 이 시청자들이 이런 앵커의 진행에 대해서 굉장히 황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앵커도 좌편향 성향이 강한 사람, 그리고 보도국 성향도 좌편향적인 성격이 강한 이런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이재석 기자는 어떤 사람이냐? 실제로 말이죠. 실제로 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이러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소속 원답게 이 활동을 해온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거에 말이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고대영 사장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이 비판을 받을 때, 그 당시에 2017년도인데요. 국정으로부터 200만 원 수수 이런 설이 나돌았는데, 그 당시 이제 고대영 전 사장이 국감적으로 들어가는데 딱 막아서가지고 국정원에서 200만 원 받았다는 설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무리하게 추궁을 한 당사자가 바로 이재석 앵커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이제 고대영 사장은요, 법원으로부터도 전부 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서 최근에 이 고대영 사장이 이제 해임된 거, 이거는 해임은 이제 무효다 이런 판결까지 받아낸 사람 아니에요. 받아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이재석 앵커도 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 소속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볼 때 정말 이 KBS가 얼마나 좌편향적인 지금 방송으로 일관하고 있는지 인사 구조적으로 굉장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말이죠. 이 KBS 이 9시 뉴스에서도
9시 뉴스 특보에서도 말이죠. 지난 16일이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의장대, 자유대 의장대 사회를 하는데 태극기하고 일장기 둘이 걸려 있는데 마치 태극기는 없는 것처럼 그리고 일장기에 대해서까지 목례 인사를 한 것이 이 외교적인 의존적인 측면에 볼 때 아주 큰 실수를 한 것처럼 왜곡해서 보도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 도하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이죠. 한 장면 3개 정도를 박영환 기자가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첫 번째가 외교장관이 말이죠. 이번에 수출 통제를 풀었습니다. 이렇게 장관이 답변을 하고 있는데 답변을 끊고 들어가서 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느냐. 그런데 그 부분도 반론이 좀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를 다시 복귀시키는 또 안 됐기 때문에요. 이렇게 말을 끊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수는 뭐냐. 외교부 장관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우리 청구권 작업으로 수혜를 받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제3자 변제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말을 끊고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부 입장을 알겠는데요. 당사자들은 한국 기업 돈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면은 바로 또 뭐냐. 케이브 계획엔 중립성을 잃은 질문인데요. 구상권 청구가 없을 거라고 대통령이 못 박으셨는데 차기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야 되면 이거는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외교장관의 이 반격 답변이 그래서 이건 너무 앞서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또 당황한 듯이 뭐라고 치고 들어가느냐. 물론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만 이렇게 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좌편향성 그리고 이제 공정성을 위배한 방송이다 보니까 지금 저 대통령실에서는요. KBS에 과연 이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 뭐 박성중 의원이 조사해 보니까 한 일주일 만에 97%가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제 징수가 잘못됐다. 그래서 분리 징수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97%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제도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공정방송, 이런 이 공영방송은요. 이건 존재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국가와 국민의 해악을 주는 방송이에요. 이런 방송이 KBS 앞에 K가 코리아잖아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전부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번에는요, 일본에서 이 도쿄 가스라고 하면요, 일본 최대의 공기업, 이 최대의 도시가스 공기업이에요. 그래서 도쿄를 포함해서 관동지방 6개 현에서 6만 킬로의 가스 배관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큰 공기업인데요. 이 공기업이 그러니까 16, 17 이틀간 정상회담이 끝났잖아요. 정상회담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 한류를 소재로 해서 자기네 이제 광고물을 지금 내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번에 이 한일 정상회담이 이런 그 한일 간의 어떤 문화 교류랄까요? 교류의 폭, 그야말로 이제 우호적인 관계로 빨리 정상화돼야 되겠다. 이러한 이 필요성을 우리가 얼마나 자극을 많이 했느냐. 요거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성공 사례는 이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8일 어제부터 오늘이 이제 19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이러한 CF 즉 제목이 말이죠. 한국과 사랑에 빠진 엄마 이거를 주제로 해서 TV 이미지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 이 최대의 도시가스인 도쿄 가스의 경우에는요. 우리 한국하고는 사업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 아주 대형 회사예요. 이 대형 회사에서 한류 주제로 해서 광고를 보내는 거 그만큼 일본 이 우리 국민들이 한류에 대해서 굉장히 반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 만찬 석상에서도 일본 총리 부인도 자기 한류 열팬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한류가 일본에서 지금 살살 불타오르고 있는데 그동안의 국가 간의 관계가 이렇게 딱 갈등 관계로 빠지다 보니까 대놓고 한류를 좋아한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살아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이 CF 첫 장면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사랑에 빠졌어요. 30살 연하게 라는 대사와 함께 TV를 보는 일본인 여성이 등장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택시 기사인데 이 여성은요. 이 택시 기사가 한국 아이돌 그룹의 이 워너스 이 환웅한테 홀딱 반한대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고
그리고 이제 택시에 탄 한국 손님한테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을 건네면서 어, 이제 이 광고가 시작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광고에 나오는 이제 배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배우가 누구냐면 안도 다다의 배우인데요. 이분도 CF에서요. 한글을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 발음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 와서 좀 공부도 좀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작년 11월에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이 개최한 K북 페스티벌에서요. 한국 소설을 낭독할 정도로 우리 한국어도 굉장히 지금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 하나가 말이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일본 내 이미지를 제거하는데 굉장히 기여할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바로 이런 것이 이번 정상회담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TV 더군다나 이제 공기업이잖아요. 여기에서 광고를 찍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 한류 붐을 다시 한번 일본에서조차도 기대할 수 있는 계기가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지금 이제 동아일보에 보도되고 있는 지금 내용인데요. 자, 이번 지금 이제 자유의 방패 이 훈련에서요. 참수 작전을 한미 양군이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내용도 전부 다 이제 언론에 보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합동 이 참수작전 훈련 이름은 뭐냐? 바로 티크 나이프 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 육군 특수부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의 육군 특수전 사령부, 그다음에 해군 특수전단, 특수전 전단, 그다음에 공군 공정통제사 부대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미군에서는요 그린베레뿐만 아니고 제160 특수전 작전 항공연대, 그다음에 해군 실, 그다음에 공군 특수작전단 이런 부대들이 투입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잠수작전 훈련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이 우리 한반도에 처음으로 전개된 최신의 특수전 항공기인 AC-130J 고스트 라이더입니다. 그래서 이 고스트 라이더, 특수전 항공기의 경우에는요, 저도 이 항공기에 대해서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 평소에는 미 플로리다주에 배치되어 있는데 작년부터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에 순환 배치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특수전 항공기의 경우에는요, 이라크전하고 이 아프간전에서도 상당한 명성을 올린 전투기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특수전 항공기의 경우에는요, 이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에 최대 사거리 요격 고도 6, 7km보다도 훨씬 더 높은 8, 9km 상공을 비행해요. 그리고 고성능 광학 적외선 조준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초정밀 포격을 퍼붓는 전술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포수 숙련대에 따라서는 분당 3발에서 많게는 10발까지 포탄을 쏘아 부을 수 있는 어모 대상인 특수부대 반경 수킬로 안에 적군은 또 접근조차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엄청난 이 가공할 위력을 보여주는 그런 특수전 항공이고요. 그리고 또 이번 이제 이 잠수작전 부대, 특수전 부대의 경우에는요, 이 특수전 항공기 화력 무력 시위 이외에도 C-130J 수송기, 그다음에 MC-130J 특수전기, 그다음에 A-10C 공격기, 그리고 한국군의 각종 헬기 전력이 뭐가 되어 있느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지금 한미연합군은요, 우선 북한의 방공 탐지구 10H 폭격기를 동원해서 대량의 항공포대, 이거는 이제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무력화될 수 지상 작전 부대가 평양에 침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특수부대 잠수 작전 이 부대는 어떻게 평양에 잠입하냐? 항공모함이나 또는 강습 상륙함에서 이륙하는 수직 이착륙기 오스프리 아니면 치노크 헬기, 그다음에 C-130 수송기에 나눠 타고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수백 명 규모의 특수부대 병력이 노동당사, 그다음에 김정은 관저가 있는 보통강구역 일대에 침투해서 이 북한 경비 병력을 제압하고 나면 증원부대가 바로 투입해서 저지선을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특수전 부대원을 내려준 오스프리와 그다음에 헬기는 먼저 출발한 다음 먼저 출발한 다른 특수부대와 함께 평양 인근 비행장을 점검하고 여기에서 C-130 수송기,
또 이 MC-130 항공기로부터 재구비를 받고 평양 시내에서 작전을 편 특수분대원들을 다시 태워서 복귀할 준비를 하도록,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제 잠수 작전을 마무리하는 이런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게 군사 전문가들의 시나리오 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무리하고요. 자, 잠시 후에 그 심야 방송 하나 더 해드리고 오늘 밤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